대선 전국속, 예, 이번 주 아마 각 정당별로 거의 최종 후보가 결정돼서 대진표가 그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호남 첫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경선이 진행 중인데요. 이 안희정 후보 캠프의 국회의원 멘토 단장을 맡고 있는 분. 사실 우리 여성 정치인들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그 표정은 좀 밝지 못할 텐데, 네. 안희정 지사, 안희정 후보죠. 어제 생각처럼 표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선방했다고 생각합니다. 선방했다고 생각합니까? 네, 왜 그러냐면요. 예. 그 당초 문재인 캠프 쪽에서는 65%를 목표로 했는데, 일단 5%의 차질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안희정 후보 입장에서는 광주 전남이 가장 취약지구입니다. 예. 가장 취약지구이고, 또 지금 이제 권리당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권리당원들은 어디에 살든지 간에 자기가 선택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권리가 당원들이 대거 이제 그 조직력을 동원해서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서 광주 전남에 치중했다라는 이제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권리당원은 다른 지역에 살아도 광주 호남에 네, 투표가 가능했군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문제점들을 다 감안하면 상당히 이제 그 선전한 겁니다. 왜냐하면 권리당원을 뺀 문재인 후보의 순수 그 지지층만 보면은 이게 50%가 안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그 낙망할 때는 아니다. 아니다. 네. 예. 네. 그 일단은 뭐 광주 호남에서 20%가 나왔다는 것은 선방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이제 순서도 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예. 여성 정치인입니다. 이 정치를 하면 궁극적으로 통치자를 다 꿈꾸는 것이고, 뭐 그지만 우리 박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여성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직에 올라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파면이 되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네. 우선 소회가 어떻습니까? 저도 가장 비판적인 입장에 계셨던 분이니까. 예. 비판하지만 또 마음속에는 좀 안 됐다 이런 좀 마음도 짠하죠. 좀 짠한 예.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이 본인이 이를 자초한 이제 그런 것이 크고요. 또 사필 규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구속영장 뭐 실질 심사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저는 법은 모든 국민 앞에 평등하다라는 이 대원칙 아래 뭐 구속영장이 집행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그 구속영장 그 실질 심사가 모레죠. 모레 금요일, 그렇죠. 모레 금요일 아침 정도에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사실 우리 이게 민주주의 역사 아직 70년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하면 이제 한 69년 됐는데, 짧지 않은 기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 선진 민주정에 비하면 참 짧은 기간이거든요. 이 기간 안에 특히 문민정부 87년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 벌써 이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 네. 그리고 박근혜 네. 세 분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았고, 그중에 지금 두 번째로 구속될 위기에 있는 데다가 뭐 나머지 그 분들도 사실은 그 권력 말에 이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국민적 지지를 완전히 잃은 상태에서 퇴임을 해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템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시스템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것을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 개헌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제 개헌을 그런 정치 개혁을 해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발표된 국민소득도 보면 27,000불에 머물렀던데요. 지금 2만 불대에서 뭐 굉장히 오랜 시간, 10년 정도 지금 정체의 길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정치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의 어떤 그 갭, 차이에서 오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국민소득 방금 말씀하시는데 27,000불.
이게 물론 환율에 따라서 뭐 조금 이 앞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2년차 고 무렵에는 네. 사실 환율 대금 좀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 GNI 기준으로 이런데 이것도 1인당 GDP라고 약간 또 좀 수정이 된답니다. 약간 좀 더 내려간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체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예, 이런 데다가 빈부격차는 계속 확대가 되니까, 그렇죠. 격차 확대가 되니까, 예, 이른바 중산층이 붕괴가 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만이 막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가진 자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발언도 계속 늘어나고, 이건 사실 우리 모두의 불행일 텐데, 이런 것을 시스템을 바꾸고 누군가가 제대로 틀을 다시 잡고 해야만 될 텐데, 지금 현재의 헌법으로, 가령 다음 정권이 창출되면, 그 정권에서 또 개헌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점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군요. 네, 생각하고요. 안희정 후보가 대연정이라는 화두를 오랜 기간 끌고 왔죠. 저는 이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요 뒤에요. 네. 예.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대선이었으면은요, 12월 대선이었으면 대연정, 대개혁, 대통합 이 화두로 저는 반드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토끼와 거북이의 싸움에서 시간이 좀 부족한 점, 그러니까 보궐선거라는 어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저는 이 개헌에 대한 어떤 그런 국민적 그 마음을 모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때 반드시 개헌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개헌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지금 반대 진영에 계시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뭐 그리고 또 아닌 말로 뭐 다른 분이 홍준표 대통령이 된다면 그 개헌이 이루어지라고 생각합니까? 해야죠. 그것을 이제 저는 국민들의 그 인식과 또 정치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 두 분이 어떤 욕심이 나서 계속해서 5년 동안 나는 대통령하고 개헌을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일종의 권력욕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왕 그 말 나온 김에 조금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지 없는 질문을 자꾸 하는 이러지 마시고. 사실 이 경제 전문 이제 뭐 가르기보다 경제만 계속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고 또 경제 일선에서 많이 기자로 활약을 하셨으니까 제가 드린 질문인데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하는 얘기예요. 다음 대통령 누가 하더라도 아마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여소야들은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우선 재정적으로 쓸 돈이 없지 않느냐. 지금 또 국가 부채가 1년에 50조, 60조씩 국채가 순정이 되고 있는데 세금을 왕창 올리거나 아니면 복지를 뭐 많이 없애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텐데 복지 없애는 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럼 세금을 올리게 되면 온 쪽에서 불만들이 막 쏟아질 것이다. 예. 최고 뭐 그 수입 얻는 최고 재벌들에게만 세금을 거둘 수도 없는 문제니까 결국 서구식으로 소비 가세와 소득세 어느 정도 손을 댄다면 이 문제가 시끄러워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대통령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폭탄이 바로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1344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조선과 화학 이 부분, 뭐 철강까지, 네, 철강까지 이 부분에 대한 구조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두 가지 큰 어젠다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연정을 부인하는 것은 이 박근혜 정권의 어떤 그 최순실과의 어떤 그 적폐 때문에 분노한 민심에 호응하기 위한 임기응변,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답변이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 대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회에 이른바 이 국회 선진화법을 생각하자면 180석 이상의 그렇습니다. 그 연정이 가능해야만 하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밖에 자유한국당은 또 손잡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른바 친박 핵심만 아니라면 누구든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 그러니까 탄핵할 때 저희 의원 200명 이상이 동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234명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탄핵에
함께했던 세력하고는 저는 대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가능해질 때 대한민국이 선진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대통령제 국가에서 마치 의원내각제, 이 책임 총리제처럼 이 국회의 그 연정 이걸 자꾸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대통령은 결국 수합이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의회 독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연정을 안 하면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의석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렇게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대화하고 타협해서 뭔가를 하나라도 이루고 한 발짝이라도 나가는 것이 그것이 더 솔직한 대통령 아닐까요? 예. 지금 이제 대선 구도가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은 지지도 1, 2위를 다투는 문재인, 안희정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재명 시장 또 만만치 않은 10%대 지지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느 분이 있냐 찾아보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지사가 이제 10%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에는 방금 유승민 그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이 됐는데 이분의 지지도는 뭐 내일 또 뚜껑 열어보면 얻을지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높지는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선이 어떤 구도로 갈 것이냐 이게 이제 국민적 관심사거든요. 네. 과연 양강구도로 그 안철수 후보가 자주 그런 얘기합니다. 양강구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강구도일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닐 것이다. 삼강구도 뭐 보수 단일화가 된다면 삼강구도 아니면 더 큰 시각으로 개헌을 고리로 한 어떤 후보들 사태가 벌어지고 하면 문제가 그대로 문대 비문 안희정 후보가 그 최종 낙점을 못 받는다고 가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뭐 아주 가깝죠.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가까우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나와서 또 일종의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이 대선이 양강 구도로 갈 것인지 상강 구도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자 구도로 갈 것인지 어느 쪽이라고 일단 예상을 하십니까? 현재로는 삼강구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상강구도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구도다. 네,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김종인 대표의 역할론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아, 그 삼강도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제 각각 하나씩 있고 상수고 네. 그 또 하나는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낸 단일화 세력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 상수로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김종인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변수인데요. 유승민 후보가 이제 최종 낙점이 올 낙점이 됐으니까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하고 예. 합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 합치는 것이 아마 정치 예. 세력화라는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합칠 겁니다. 그런데 그 합쳐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큰 변수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합쳤을 때 여기서 김종인 대표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이냐 이것을 과연 안철수와의 그 어떤 연합전선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래서 안 된다. 과도정부를 만들어서 내가 킹을 하겠다.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도 국가 비상대책위원장. 맞습니다. 예, 네. 아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이제 이 소문인데 사실 전혀 일리 없는 얘기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예. 그분이 뭐 경륜 같으면 또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는 참 적절하지 않은 표현입니다만 그분이 큰 욕심을 부릴 연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도정부론에 고기를 끄덕거릴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그 범보수 중도 세력이 이 김종인 위원장으로 뭉친다면 그렇다면 그래서 과도 정부로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종인 대표가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네, 그 스피커를 키우기 위해서도 아마 하실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김종인 대표로 예를 들면 범보수 세력이 단일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끝까지 포기를 안 한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면 1대1 구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양강 구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건 안철수의 생각이죠. 예. 네,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그 중도 범보수 연합의 예. 이제 1대1 구도가 되는 건데요. 이때 그러면 과연 어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됐을 때 경쟁력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이슈죠. 예, 네. 문재인 대 단일화되는 후보냐, 아니면 안희정 대 단일화되는 후보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안희정이 더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러니까는 예. 문재인의 대세론이 있지만 이것이 셀프 대세론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연 대세론이 정말 진정한 대세론이었냐, 셀프 대세론이었냐는 예. 이제 본선에 가서 보면 알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예. 이 대세론 대 본선 경쟁력, 이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희정을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로 선택하면 저는 뭐 그것이 뭐 안철수 후보와의 1대1 구도가 되던 뭐 3자 구도가 되던 그냥 사실은 대선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는군요. 네. 예. 제가 조금 그러면 그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적 시각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분이 많아요.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문재인 당이다. 그리고 국민의당은 누가 뭐라 해도 그건 안철수 당이다. 네. 쉽게 말하면 최대 주주 아니냐. 당을 장악하고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든 당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근데 경합을 하고 있는 다른 후보들은 결국은 불쏘시개고 들러리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이제 얘기가, 그러면 안희정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 보수 성향의 분들도 안희정을 많이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네. 정권 교체를 확신을 하는 분들 중에는 보수 세력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안희정을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들이 나중에 문재인 후보가 되어버리면 그분들의 표심이 누구에게로 갈 것이냐, 과연 문재인에게 그대로 갈 것이냐, 아니다. 뭐 이런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저는 상당수 이탈할 것이다. 라고 보고 그건 어느 정도의 있습니다. 비율로 봅니까? 그 비율은 뭐 조금 더 지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로 만약에 후보가 됐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의 최대 과제는 이 이탈표를 어떻게 붙들 것인가.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겠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안희정 캠프의 멘토 단장이시니까 안희정의 그 최대 강점은 무엇이고 최대 약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대 강점은 예. 반쪽 대통령이 아니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클린턴이나 오바마처럼 국민적 지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최대 단점은요? 최대 단점은요. 예.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정직하다. 그게 사실은 통치자로서 네.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통치자가 필요한 자질. 네. 물론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열정과 균형 감각 이걸 거론을 하는데 저는 지식과 용기 그리고 결단력 균형 감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네.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나 정직하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난 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내 책에도 그렇게 썼고 강연도 그렇게 하는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용기를 못 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내는 용기는 그 만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미덕을 단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아주 의외인데요. 네. 제가 그럼 바꿔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제가 너무 예. 정직하다는 것은 예. 저 같으면요. 그 선의의 발언을 광주 경선 끝난 다음에 했을 것 같아요. 네. 선의론 지난번에 안희정 지사가 타격을 좀 입었던 바로 선의론 발언을 예. 그런데 본인은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이 가장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습니다. 오히려 광주 호남 민심에 나쁜 영향을 좀 미쳐서 이 경선에 나쁜 영향을 끼쳤을 테니까 이걸 끝나고 나서 다 얘기를 하면 호응을 더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뭐 광주에서는 이미 끝났으니까 하고 예, 그 얘기군요. 네네. 그런데 사실 안희정 지사에 늘 따라붙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적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젊은 시절에 그 주사 백신 아니었느냐. 이제 이 얘기가 하나 있고,
그건 뭐 고등학교 때부터 네. 이 운동권에 있었다. 혁명가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빼딱한 친구가 뭘 지금 나이 들어서 그걸 제대로 생각을 바로 잡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위장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두 번째 얘기로는 늘 따라 붙습니다만 또 정치자금. 네.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이 감옥에 갔다 온 얘기. 네. 그 노무현 정권 출범 때 가장 어두운 부분이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이제 본인이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네. 그 둘 다 해소됐다고 생각합니까? 저가 멘토 단장을 맡아달라고 저한테 요청했을 때 예. 저도 지금 바로 지적하신 요 두 가지 부분을 놓고 저도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것이 위장이냐? 저는 그 멘토 단장을 맡아달라고 그랬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분노를 조직화해서 정치 세력화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오랜 시간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지금 멘토 단장을 맡으면서 저하고 같이 시간을 이제 같이 많이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가장 많이 지금 시간을 네. 보내겠죠. 그런데 예. 이것은 위장이 절대 아니고 본인이 체화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밤마다 철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고대 철학과 나왔죠. 네, 예.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저하고 그 양산 통도사를 같이 갔었는데요. 그 통도사 스님, 주지 스님, 영배 주지 스님께서 오늘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젊은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시라고 초청했다. 영배 스님이 초청을 해서 네, 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대한민국 이대로 안 된다. 낡은 틀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 여기서 끝내야 된다. 이제 이러시면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스님하고의 비공개 대화에서도 안희정 후보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요. 톨스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톨스토이가 쓴 거의 이제 말년에 쓴 소설 가운데 하나가 국민들로부터 받는 박수와 갈채. 그러니까 어떤 국민들로부터 추앙받는 신부님이 그 국민들로부터 너무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으니까 영혼이 탁해지는 것 같아서 내가 이런 어떤 신부의 자리에서 떠나서 멀리 시골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기절을 읽고 굉장히 자기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과연 국민들로부터 받는 이 박수와 갈채를 영혼이 맑은 상태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매일 밤 고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속으로 굉장히 담금질을 하는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네. 또 오해를 살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것도 뭐 하나의 후보 검증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요. 뭐 저하고 한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는데 안희정 후보와 간에 지금 그 이후로는 네티즌들이 지적해 보면 안희정 후보가 이 큰 틀은 잘 잡았는데 이 작은 어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 많지 않는 것 아니냐. 근데 어떤 자기의 이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그럼 그때 가봐야 알겠다.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이 한두 번 있었거든요. 실제 안희정 지사가 큰 틀을 잘 보는 건 알겠는데 이 세부적인 정책에 있어서 이 공부가 좀 부족하다고 이 멘토로서 느끼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요. 대통령은 가치를 정립하고 어떤 통치 철학을 자신이 체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가치와 통치 철학에 함께하는 장관들을 뽑아서 그 장관한테 권력을 일임하는 것. 그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러한 생각은 어디서 나왔느냐. 충남도지사를 해본 행정 경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이 지방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너무 행정의 어려움을 겪고 자기의 충남도지사로서의 철학을 심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이걸로 먹고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은 일단 지방세를 올리거나 소비세를 지방에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재원을 지금의 8대2 구조에서 6대4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 지방에다 4까지 올려주겠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지 내가 여기 학교 하나 더 지어줄게. 여기 다리 놔줄게.
이거는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그건 원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점도 맞는 거군요. 네. 자,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안희정 정부가 출범하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희정 정부가 출범하면은 저는 아무 일도 안 할 겁니다. 꼭 무슨 일을 할 중요한 네. 자리에 있는 분들은 네. 사실은 꼭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나는 아마 다음 정부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돕고 다음 정부 출범하면 나는 네. 그냥 구경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이 사실은 늘 하고 싶으신 게 이 경제 쪽이죠. 저는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요. 예. 재벌 개혁이고요. 예.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검찰 개혁입니다. 근데 재벌 개혁, 검찰 개혁은 모르겠습니다만 재벌 개혁, 그거는 야ම් 개혁이란 말 대신에 좀 다른 표현을 좀 썼으면 좋겠어요. 재벌의 공정성 확보. 예. 네. 그렇게 좀 하는 것이 득표에 도움이 그다음에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검찰 바로 검찰 인사만 제대로 하면 검찰 개혁의 50% 이상을 달성할 수 예. 있습니다. 법사위원장까지 하신 네. 분의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